우선 최근에 인도가 생각보다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도에는 예전 못지않게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유망합니다. 후진적인 관행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했는데 이제는 들어가야만 되는 시장입니다. 요즘 이제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이 서방 세계가 주도적으로 이 세계 공장이라고 이제까지 일컬었던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시장을 좀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인도가 과연 그럴 만한 그 어떤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문화적 어떤 이 수준이 되느냐, 이 회의적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시각은 그랬습니다. 인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진국적인 특성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제조업 기지를 인도로 바꾸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말 인도가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냐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많으신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인도를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방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방 국가들의 그 스탠스는 어떠냐 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점진적으로 발을 빼면서 좀 비중을 좀 줄이되 인도 시장은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인도 시장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인도를 새로운 대체 시장으로 보는 큰 이유는 이번에 인도가 인구 면에서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제3세계의 대표 국가인 만큼 브릭스 경제 공동체에서도 가입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경제 관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얽혀져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하나가 인도입니다. 즉 인도는 양진영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는 또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양진영으로 다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 미국이나 유럽으로도 수출이 되지만 동시에 또 인도에서 만든 제품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에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도는 제조업 기지일 뿐만 아니라 잠재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세력이 인도 IT 기술자들이고, 심지어는 빅테크 기업의 CEO들로도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그 인도인들의 평균 연봉이 여타 인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그 얘기는 미국에서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들하고 인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결합을 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도가 나름대로 크게 약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수출과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게, 과연 인도가 대중국 수출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굉장히 나쁩니다. 즉 무역 역조가 굉장히 심한 형편으로 이미 상반기 무역 역조가 지난해 무역 역조의 거의 70~80%에 육박을 해서 가장 안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품목 면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즉 수입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급등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 수입 물량이 우리 전체 수입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여기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무역적가 크게 발생을 했고,
또 수출 면에서 보면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리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과 베트남 우리의 주력 시장에서 수출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볼 대목이 품목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유가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한 4년 주기로 움직인다는데 이제는 저점을 통과해서 다시 재고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품목은 아직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 지역의 편중은 이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무역 수지 악화를 단기적인 전략으로 이걸 고치려고 들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유력 국가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스라엘, 방글라데시 등을 이제 주요 대상으로 놓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력해야 될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우리 대체 시장으로 뽑는 이유는 일단 중국은 이제 고령화 진행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뒤를 쫓아오는 그런 고령화 국가로 들어간 데 반해서 인도는 세계 제일의 젊은 청년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0, 30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인도가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개척해야 할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서방이 인도의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가 제3세계의 대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 제3세계의 특징이 중립과 실용주의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들여다보면 세계 그 나라의 국가 수가 지금 한 19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나선 나라는 한 52개국 정도가 되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한 나라는 한 11개국인데 반해서 중립을 지킨 나라가 즉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나라가 127개국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95개 중에서 127개국이라는 숫자는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립을 지키면서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대표 선상에 나타나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 보면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에 대항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코드,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심 세력이 인도로서 양 진영 사이의 적대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제 인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인도에 몇 가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외국인 투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집중 투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간접 투자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건 투자 대상국에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사업체를 이제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이 발전할 때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옮겨가면서 그 현지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했던 이러한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중국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에서는 외국인 이런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 간접 투자란 뭐냐면 이렇게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주식을 산다거나 채권을 삼으로써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획득을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접 투자는 일종의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간접 투자는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단기 투자, 언제든지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적정 수익을 확보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의미할 적에는 사실은 직접 투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 인도 증시로 유입된 자금이 3월 이후 87억 달러, 2020년 이후 가장 최대 규모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는 지금 해도 좋을지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런 간접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결정하실 수 있을 텐데, 그 판단 근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우선 최근에 인도가 생각보다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도는 GDP 순위에서 11위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자그마치 6단계를 뛰어올라서 지난해에는 영국을 추월해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인도 경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다는 거. 또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미국과 중국 다음에 세계 3위 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나름대로 인도가 이제 파워풀한 나라가 됐다는 거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비 인건비 수준이 중국의 20%에 불과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중국이 제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을 갖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의 제조업 공장은 인건비를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됐을 때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되는데, 그 즈음이 세계 1차 대전을 즈음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군함을 막 과자 찍어내면서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조업을 뺏어온 나라가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세계 제조업 강국으로 등장을 했고, 그 이후 일본에 비해서 인건비가 형편없이 쌌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일본의 제조업을 하나하나 다 뺏어와서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져 있는 분야는 딱 두 부분이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정밀부품 소재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자동차도 우리가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이라는 건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계속 항진을 하는 건데, 우리 다음에 인건비가 싼 나라인 중국으로 옮겨간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황이고, 이러한 게 향후에는 중국의 제조업이 옮겨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라는 거죠. 인도가 자그마치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의 수준이 5분의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역사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이제 당연히 제조업 기지가 이제 인도로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인도의 16개 부처를 통합해서 이러한 프로젝트 승인이나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플랫폼을 디지털로 구축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간의 인도의 악명 높은 후진성,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게 인도는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로가 제대로 깔려져 있지 않고 제대로 된 항만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50대 항구 중에 인도의 항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인도에 들어가서 첨단 제품을 만들고 혹은 제조업을 대량 생산을 해도 이거를 중국처럼 쉽게 물류를 이동해서 항구로 실어나가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실했던 거죠. 이거를 차제에 인도 정부는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인프라를 개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일부 공장을 인도로 옮겨서 아이폰 조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 생산의 4분의 1을 인도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애플 같은 기업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옮기니까 아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기업들도 이제는 인도로 많이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도의 어떤 후진성 때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인도 대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로 들어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금액이 비약적으로 튀어오르진 않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밝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인도의 문제점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인도는 생각보다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주의 무역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 국민들 자체가 국산품을 애호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초기 제조업 진입 단계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다 겪는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인도는 지자체의 권한이 중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뭐를 하나 딱 결정하면 그게 각 성으로 전파되면서 일사불란하게 행정 체계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인도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약하고 각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죠. 네. 게다가 인프라 자체도 열악하고 하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인도가 생각보다는 무역 장벽이 넓습니다. 즉 관세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혁신 동력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는 종교도 많고 인종도 다양하고 각 지역별로 조세나 법률 시스템이 다 각기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외국인 기업이 처음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도가 이런 후진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시장과의 대체라는 대세와 맞물려서 이제는 인도 시장이 이제 많이 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진국인 인도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나라의 인력 수급, 즉 인재들의 어떤 그 모습인데 인도 내에 있는 IT 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의 그 잠재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인도인들의 활약을 봐야 되는데 옆에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에서 각 민족별 평균 급여 수준을 보면 인도가 평균 10만 불이 넘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후진국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 나라의 정말 선발된 영재들이 미국 시장에 투입을 해서 그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 한국은 연평균 수입이 한 5만 9천 불 정도 돼서 인도인들과는 지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인도의 젊은이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인도에는 제조업 못지않게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유망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들어갈 적에는 우리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발전시켜야 될 향후 소프트웨어 첨단 산업을 인도인들과 함께 연계 개발을 하면은 이게 인도 내에 있는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도인들까지 서로 연계를 해서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인도인들이 서로를 끌어주는 어떤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인도인들의 단합이 크게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인도 경제 전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이나 2024년은 6% 정도의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수치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의미합니다. IMF 같은 경우는 올해 인도 경제가 세계 1위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특징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인구의 과반수가 25살 미만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숫자가 지금 한 4억 명 정도 되고 있어서 민간 소비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GDP의 거의 60%가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도 GDP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포함해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인도의 미래는 밝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근거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인도를 평가한 거를 보면 피치사의 경우에는 올해서부터 2030년까지 인도의 평균 성장률이 6% 후반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인도의 GDP 증가율이 6.3%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2030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인도가 2031년에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GDP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현재 세계 5위인 인도의 경제 수준이 일본, 독일을 앞질러서 세계 G3로 도약할 걸로 세계 유수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이걸 찾아야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인도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막 시동을 걸려는 거죠. 인도에 대한 잠재성은 알지만 여태까지는 너무 후진적인 관행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했는데, 이제는 들어가야만 되는 시장이죠. 아, 이제는. 네. 그러니까 과거와는 이제 다른 환경이군요. 그렇죠. 환경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인프라 투자도 저렇게.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뉴스 보면 너무나 후진적인 예. 안 좋은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뭐지? 이런 지금 시대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래서 아마 인도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 거 아니냐. 맞아요. 세계의 그 투자 자금이 쏠리고. 예. 네, 하여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온 한국 경제의 어떤 대안은 이제 인도라는 거, 어떤 결과를 얻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